감사드리고요. 조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이제 오랫동안 도시경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게 세계경제의 어떤 거시경제 측면하고도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또 물론 관련이 없는 에너지 쪽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타이틀을 세계경제 트렌드와 에너지 이슈라고 잡은 것은 일단은 세계 트렌드하고 관련있는 에너지 이슈들이 상당히 있고요. 또 뒷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에너지 정책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까 조 교수님 설명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이제 교수들이 모여서 이제 에너지 정책을 우리가 평가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하는 이런 애교회라는 교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정기적으로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제가 한국대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들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계경제 트렌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저점은 분기별로 봤을 때 작년 2분기가 경기가 저점이었습니다. 경제가 본박을 쳤었는데 그 이후부터 작년 3, 4분기 하반기 이후부터는 경제가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IMF에서는 폴트 라인스 와이드닝 글로벌 이게 뭐냐면 단층이라고 하는 게 지금 생기고 있다는데 이것은 신흥국들하고 선진국들 간에 회복의 격차가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해서 선진국은 더 빠르게 성장을 리커버리를 하고 있고 신흥국들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부진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어떤 정책 지원의 정도, 그 다음에 백신의 보급, 그 다음에 백신 접종, 뭐 이런 것들의 차이, 속도 차이에 의해서 아무래도 신흥국들은 좀 떨어지잖아요. 정책 지원의 여지도 좀 적고, 선진국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회복에 이 다이버전, 이게 뭐죠? 다이버전. 그래서 이제 괴리가 생기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보면은 왼쪽 그래프에 보면은 그 주요 세계 지역들의 백신의 보급과 그 다음에 실제로 접종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진국의 경우에 지금 백신의 보급이나 백신 접종이 이 신흥국이나 또는 매우 그쪽에 저소득 국가에 대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회복에 있어서도 선진국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이동 완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지금 선진국의 대륙에 대해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계 GDP 성장률이 이런 추이를 보이고요. 이런 가운데서 세계 교육 회복세도 앞으로 이제 지속이 될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익 이런 것들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게 지금 화면이 좀 잘려서 밑에 아직 안 보이는데 밑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국은 굉장히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8월까지 상품 수출액이 4,119억 달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27.6%가 늘어났는데 최단 기간에 4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게 정부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 기간 1월에서 8월까지 기준을 했을 때 4천억 달러를 돌파해서 굉장히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겠고요. 이제 뭐 주요 경제 상황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은 작년에 마이너스 3.5% 성장해가지고 1946년 마이너스 11.6% 이후에 74년 만에 최악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상당히 빠르게 풀렸는데
회복이 돼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 작년에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작년에 2.3% 플러스 성장했다가 물론 2019년 6%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V자형으로 빠르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 이제 유럽의 경우에 작년에 마이너스 1.8% 성장했습니다. 2009년에 마이너스 4.5%가 더 저조했는데 어쨌든 2차 대전 이후에 최악의 유럽의 경제 성장을 보였다. 그 이후에 역시 빠르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작년에 마이너스 4.8% 성장해서 2009년 마이너스 5.7% 이후에 11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서 굉장히 저조한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이 굉장히 다른 나라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회복 속도가 이건 아무래도 방역 조치가 제대로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 전후에 굉장히 좀 이 전에 이 방역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이런 모습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회복은 지금 하고 있다는 자, 이런 가운데서 이 주요국들이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확장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정책 크게 보면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칠 수 있는데 이 재정 지출이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늘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래프를 보면 흥미로운 게 이렇게 보면 맨 왼쪽에 지금 코리아가 있어요. 코리아는 지금 경제 성장, GDP 증가에 대한 기여도, 정부의 기여도인데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맨 밑에가 2022년, 그다음에 2021년, 2020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맨 밑에가 2021년이냐, 2021, 2022, 2023 앞으로 전망까지 나와 있는데 한국이 재정 지출로 인한 GDP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다라고 하면서 그만큼 세계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냈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경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그린 뉴딜 거듭을 해가지고 소위 우리나라의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걸 좀 쓰고 있잖아요. 헤비 뉴딜 정책.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거를 2025년까지 160조를 지금 수입하기로 결정이 됐잖아요. 발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재정 의존도가 가장 높다. 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금융 정책 쪽에서 금융 완화 정책을 이제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돈을 풀어내면서 동시에 금리를 기준금리를 대폭 끌어내렸었죠. 그래서 미국이 작년 3월에 코로나가 사태가 심상치 않으니까 기준금리를 1%포인트나 이다를 묶어보면 우리나라도 작년 3월에 0.5%. 5월에 0.25%, 0.7%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0.5%까지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끌어내리다가 올 8월 26일에 지난달 26일에 0.25%포인트를 올려서 현재 0.75%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7월로 잔혹되어 있어서 여기가 21년 8월 26일에 금리를 올려서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엄청나게 지금 위축되는 거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 정책과 더불어서 통화 정책, 통화 확장 정책과 인하 정책을 취했다고 최근에 기축적으로 이제 선임하고 있는. 미국이 이제 문제인데 미국도 그동안에 밑에 그래프를 보면은 미국 연방준비제 이사회 중앙은행이죠. 그 자산 구조를 보면 지금 현재 2009년, 2008년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부터 뭐가 계속 늘어나면 이제 빨간 부분이 국채입니다. 그러니까 FRB가 국채를 그동안에 많이 이제 시중에 국채를 사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FRB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국채는 굉장히 늘어나죠.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것은 다시 말해 국채를 사들여서 돈을 넣어서 보냈다. 양적 완화 정책을 취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이걸 좀 줄이려고 하다가 다시 갑자기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고요. 그 가운데 이제 하늘색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MBS라고 하는 건데 이건 주택저장증권입니다. 이것도 주택저장증권도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물을 내량을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통화 정책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 비정상적이고, 그래서 원래 위기 이전도 한 1조 달러나 뭐 이 정도까지 줄여야 되니까 이게 이제 이걸 줄이는 작업이 바로 테이퍼링이 되겠습니다. 테이퍼링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테이퍼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증시도 상당히 좀 출렁거리기도 하고. 이미 이제 테이퍼링은 미국 FRB에서 지금 이제 공개시장위원회에서 매철이 달렸지만은 올 연내는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 즉, 그 테이퍼링이라는 게 테이퍼라는 게 그것을 뾰족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굉장히 넓적하게 이렇게 불어나 물을 뾰족하게 해서 이 정도로 다시 만들겠다. 그래서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어떻게 되냐면 미국 FRB는요 매월 부채를 최소 800억 달러치를 매입했고 MBS를 300억 달러치를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매월 1,20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와 MBS를 그동안 쓰면서 계속 통화를 풀었는데 이 규모를 이제 줄이고 나아가서는 가지고 있는 부채하고 MBS를 매각을 해서 시중에 있는 통화를 흡수하겠다는 것이 미국 FRB의 계획이고, 이 테이퍼링을 우리가 말하면 테이퍼링이 긴축정책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긴축정책을 금년 통화 긴축을 2년 안에 하고 기준금 인상은 내후년부터는 기준금 인상할 것으로 이렇게 그 FRB 그 위원들이 전독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부채가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재정 지출을 엄청나게 늘렸었고, 그 다음에 금융 유동성도 엄청나게 풀어내면서, 그러니까 공공부채가 증가하고 또 빈곤층과 또 사회적 불평등 확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공부채가 선진국이 125%로 20% 정도 늘어났습니다. 21년 말까지 코로나 이전에 15%로 10%포인트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재밌는 걸 보면 한국이 오른쪽으로 들어오면 한국이 제일 지금 진위계수로 봤을 때 1990년 대비 이 진위계수가 가장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국이 소득 양극화가 진위계수로 봤을 때 가장 크게 양극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소득 분포가 압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근로시간 단축하면서 결국은 저숙련 직업과 저임금 근로자가 큰 어떤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이런 영향들을 통해서 한국이 사실은 진위계수 봤을 때 1990년대 이후에 가장 소득이 지금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난 나라로 이렇게 분석이 지금 OECD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그 거시경제 변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세계 경제가 이제 회복세, 물론 불확실한 요인이 있죠. 앞으로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 거냐, 여하에 따라서 좀 불확실성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회복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런 틀 안에서 에너지 수급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글로벌 에너지 리뷰 2021 요 자료 IEA가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전 세계 에너지 수요는 4.6% 증가할 것이다. 작년에 4% 줄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2019년 대비 2020년에 4% 에너지 수요가 줄었고 올해 4.6% 작년 대비 늘어나니까 2019년 대비로는 지금 올해 6.5% 정도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이 제일 관건이 뭐냐면 운송 부분의 에너지 수요입니다. 운송 부분의 에너지 수요가 그동안에 록다운 이런 것들 때문에 여행도 거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다음에 화물 운송 이런 것들을 좀 제약을 받고 그랬는데, 이 운송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전 세계 에너지 수요는 2019년 수준보다 2%로 늘어날 것으로 IEA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관건은 운송 부분의 에너지 수요 상당히 좀 관건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 그래프를 보면 지금 GDP는 이렇게 세계 GDP가 작년에 마이너스 3.2%, 거기다가 올해는 4.9%로 올해는 2%로
그 다음에 에너지 수요는 이제 그보다는 조금 적게 이제 증가하고요. CO2 배출량, 요거는 이따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별로 그 수요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연료에서 작년에 제일 크게 감소한 것이 석유가 제일 크게 감소했습니다. 석유 수요가 작년에 9% 감소했는데 특히 수송 부문에서 석유 수요가 14% 감소했어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수송 부분에서 에너지 수요가 가장 크게 감소했고 특히 수송용 석유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2021년 올해는 석유 수요가 다른 모든 연료보다 빠르게 6% 정도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수요가 1976년 이후에 가장 빠르게 올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강한 석유 수요 반등에 불구하고 석유 수요는 2015년 수준을 3% 정도 이끌고 하루에 약 370만 달러 정도 2019년 수준보다는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석탄 수요는 작년에 선진국 증가가 가지고 2억 2천만 톤, 약 4% 감소했습니다. 이 석탄 수요는 결국 재생에너지가 증가하고 또 전력 수요가 감소했고, 그다음에 가스 가격이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많고 석탄 수요가 더 많이 줄었고 이러한 그 현상이 나타났고, 또 석탄의 단계적 폐지 정책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믹스에서 석탄이 특히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석탄 수요가 크게 반등하는 것을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0년 작년 감소폭을 충분히 만회하고는 남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탄 수요는 특히 중국이 석탄 증가분의 수요 증가분의 55% 절반 이상을 차지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차이나가 이 석탄 소비를 크게 늘리고 있고요. 맨 위에 빨간 선. 그 다음에 선진국들은 지금 석탄 수요를 줄이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다른 지역 이렇게 들고 있는데, 어떤 중국의 석탄 수요가 전 세계 석탄 수요 증가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재미나는 것은 맨 밑에 보면은 중국은 이 호주가 중국한테 코로나 역학조사를 요구를 했어요. 아니 뭐 코로나가 중국에서 기원했는데 이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미국도 하다 말고 또 UN, WHO 뭐 이런 데서도 뭐 신용만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호주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코로나 역학조사를 좀 해자 뭐 이렇게 요구하니까 중국이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석탄 수입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실 호주 같은 경우는 사실 석탄으로 외환을 많이 이제 획득하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세계 최대 석탄 수요국이 수입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호주가 상당히 타격을 입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올해 9월 현재 지난 1년간 호주의 대중국 석탄 수출은 3천만 톤이 줄었지만 호주 전체의 석탄 수출은 다른 지역으로 가변하는 한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변하면서 2,800만 톤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석탄 수입을 제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전체 석탄 수출 오히려 늘어난다. 중국에 대해서 줄었지만 이런 현상이고요. 또 이제 이 국제사회에서 유엔에서 호주에 대해서 이제 석탄의 생산 수출을 좀 줄여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넣으니까 이 호주 자원부 장관이 유엔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석탄 생산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석탄 부분에서 고용이 5만 명 이상이 지금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호주의 경우에 또 호주의 주요 수입원이자 세원이 되기 때문에 그건 못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탄소 배출 문제, 그다음에 뭐 탄소 중립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호주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왜냐하면 다른 나라 쪽으로 석탄 줄이고 석탄 수입을 억제하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그걸 극복할 것이냐,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천연가스는요, 작년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일단 말씀드리겠다시피 현물 가격이 있잖아요. 헨리 허브라든지 NEP라든지 뭐 TTF라든지 이런 또
WTI 이런 현물 가격이 $2 밑으로 한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천연가스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수요가 이게 줄었지만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뭐 석탄이나 다른 석유나 이런 거 2%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투기가 덜 했는데 올해 전 세계 천연가스 수요는 2019년보다도 1.3% 증가를 해서 화석연료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발전 부문에서 퓨얼 스위치가 수요 증가에 좀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퓨얼 스위치가 지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나라, 미국, EU, 중국, 인도, 한국 이런 나라들에서 가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EU에서 배출권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지금 현재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배출권 가격이 60유로를 돌파했습니다. 한때 10유로 미터까지 급락했던 유럽에서의 그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면서 결국 석탄수요가 급격히 줄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스에 대한 그 혜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료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가스에 대한 수요는 덜 줄어든 것으로 작년에 코로나 위기를 말씀할 수가 있겠고 재생에너지는 역시 코로나와 관계없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 성장을 했는데 재생에너지 발전 부분에서 재생에너지는 올해 1970년대 이래 최대 폭인 8.3% 성장할 것으로 2020년 작년 7%보다도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갈수록 재생에너지의 그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지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고 특히 태양광과 풍력발전 증가율이 2020년 16%에서 올해는 17%로 더 높아질 것으로 두 자릿수나 지금 성장하고 있죠. 태양광 풍력.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이 재생에너지 성장의 3분의 2를 차지할 것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최대 그 재생에너지의 그 생산량을 가지고 있고 증가량의 거의 절반도 이제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서 전 세계 총 발전량에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2019년 27%에서 2020년 작년에 29%로 전체 발전량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국전력통계를 보면 작년에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 차지하는 게 5.4%로 나와 있습니다. 이 비중을 보면 우리가 세계 평균보다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을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있습니다만은 재미있는 것은 그 에너지 수요의 그 지역별, 그 다음에 연료별 그 변화율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중국은 지금 거의 모든 연료 부분에서 계속 수요가 증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는 감소하고 재생에너지만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나머지 뭐 석탄, 가스, 뉴클리어, 원자력은 다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유럽, EU 같은 경우도 미국과 비슷한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재밌는 그림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 밑에 지금 지역별 또 분야별 수요가 지금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그 이렇게 기술별, 그다음에 국가별 여기 나와있고 역시 차이나가 재생에너지 절대적인 그 규모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하이드로진 수력이냐, 바이오에너지나 여러 가지 구성들이 나와있고 어쨌든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가 되어 있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지금 왼쪽이 지금 태양광이고 두 번째가 풍력인데 이 풍력이 절대적으로는 설비가 훨씬 더 크죠. 그렇지만 증가율로 보면 여기 왼쪽에 증가율로 보면 태양광이 더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규모는 풍력이 더 세계적으로 설비가 더 많고 발전량도 좀 많아지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규모 자체는 아직은 설비 규모가 태양광이 작지만 그 증가율은 더 크게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밑에는 이제 석탄의 그 비중과 그다음에 전체 전력을 차지하는 이 로우 카본 저탄소 전원의 비중이 여기 지금 나와 있고요. 어쨌든 석탄은 줄고 로우 카본 즉 저탄소 전원은 좀 늘어나고 있는 전력 수급을 보겠습니다. 전력 수요에서는 전 세계 전력 수요는 작년에 1% 감소했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 위기가 전대미문의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요는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어요. 역시 전력은 뭐 필수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1% 감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였지만 연간으로는 아직 2019년 코로나 이전 수준을 밑들고 있는데 중국과 같은 그 주요 신흥국들의 경제 활동이 반등하고 성장하면서 올해 전력 수요는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과 인도의 GDP 증가를 전망치를 보면 올해 중국은 9%, 그 다음에 인도는 10% 성장할 걸로 보거든요. 한국은 지금 뭐 한 6% 이렇게까지 지금 높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신흥국가들의 경제 활동이 큰 반등하면서 이 전력 수요가 다시 빠르게 좀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약 2%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U는 약 3% 증가할 것으로. 특히 EU 중에서 최근에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 다음에 이탈리아.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독일, 프랑스보다 더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 국가를 중심해가지고 전력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작년에 4 내지 6%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 감소폭을 완전히 3% 증가를 했다고 해서 많이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일본은 작년에 전력 수요가 1% 증가에 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전력 수요가 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작년에 4% 감소를 만회하기 위한 불출하예요. 작년에 일본의 전력 수요가 4%꽤 많이 줄었죠. 올해 전력 수요 1% 증가하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지는 못할 것이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력 공급 부분에서는 보면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작년에 풍력은 12%, 태양광이 더 많이 들어서 23%의 기록적인 성장을 작년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였고요. 그 다음에 화력과 원자력과 같은 그 비재생 전력의 공급은 3%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석탄 발전은 작년에 4.4% 감소해서 지난 반세기 동안 그냥 큰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감소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EU가 그 다음으로 석탄 발전 감소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즉 미국과 EU에서 대폭적으로 석탄 발전이 줄었다. 가스 화력 발전은 작년 1.2% 감소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의 가격 경쟁력, 가스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퓨얼 스위치가 일어났고 등등해서 가스 화력 발전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작년 미국 같은 경우는 가스 발전이 2% 증가했어요. 미국에서. 근데 석탄 발전은 미국에서 20%나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석탄 발전이 상대적으로 매우 대폭 지금 줄고 있고 가스 발전도 이제 올해는 좀 줄어들 걸로 보면 작년에 2%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원자력 발전은 올해 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원자력 발전 이따가 또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스 가격은 굉장히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스 발전 1% 증가에 그칠 것으로 따라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약 4%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가장 큰 감소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4% 작년에 원전 발전량이 줄었다. 특히 많이 줄어든 것은 일본이 마이너스 33% 줄었고 EU가 마이너스 11%, 미국이 마이너스 2% 정도의 감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작년에 원전 발전량이 늘었습니다. 중국 5%, 러시아 3%. 사회주의 국가들은
계속해서 원전을 더 짓고 더 중시하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19년은 벨라루스에서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가 상업 운전에 들어갔고요. 작년에는 UAE에서 우리가 건설했던 UAE의 그 원전 1호기가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원전이 상업 운전에 들어갔고요. 현재는 더 많은 원전 짓고 건설 중입니다. 올해는 원자력 발전량이 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올 1분기까지 7개의 세계적으로 새로운 원자로가 가동이 됐는데 그동안에 3개의 원자로가 퇴출된 것을 감안하면 퇴출된 3개보다도 새로 가동된 원자로 7개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퇴출된 것보다도 더 많은 원자로가 새로 가동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최대 10개의 새로운 원자로가 그리드에 연결될 예정이 되고요. 여기에는 중국의 4기가 포함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발전량은 올해 더 감소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줄었고 올해도 감소하는데 올해 한 해 동안 5개의 원자로가 도출이 되어서 생산량이 2019년 수준보다 4% 이상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이제 선진국인데 이제 유일하게 원자로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아시다시피 원전 재가동 정책으로 인해서 한때 54기가 전원가 전 원자로가 다 스톱이 되다가 다시 재가동을 시작해서 올해는 원자력 발전량이 6%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속 지금 재가동이 되고 있고 물론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걸립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재가동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EU의 원자력 발전량은 올해 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신흥시장과 개도국에서는 원자력 발전량이 올해 5% 이상 증가해서 또 새로운 원자로가 앞으로 계속 도입을 할 예정이어서 계속해서 그 원자력 발전은 늘어나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원자로 여기 보면은 이제 전기에 대한 수요 국가별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전력 생산 여러 가지 전원별 전력 생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또 다시 보면 솔라 PV 즉 태양광의 그 규모 절대 규모는 아직 윈드 즉 풍력보다 작긴 하지만 증가율이 빨간 점 증가율을 나타내는 증가율이 11을 넘으면 훨씬 더 태양광이 빠르겠죠. CO2 배출량을 보면요, 이 CO2 배출량이 경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산업 생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CO2가 얼마나 배출이 되는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산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전 세계 CO2 배출량은 5.8% 약 2기가톤이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 2009년보다도 거의 5배 이상 감소폭이 큰데 역시 사상 최대 폭으로 지금 줄었다. CO2 배출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그 CO2 배출량은 4.8%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 그래프로 잘 나와 있습니다. 올해 역시 경기가 좀 회복되니까 다시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출권 가격을 보면 지금 유럽의 경우에 배출권 가격이 상당히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말에 톤당 EUA 유럽의 그 배출권이요. 유럽의 배출권 가격이 작년 12월에 30유로를 돌파했다가 올해 40유로, 3월달에 5월달에 50유로를 돌파하더니 60유로를 지금 현재 돌파했어요. 올 초현재. 그래서 왜 그러냐면 EU가 소위 탄소 중립 선언을 지금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당초 1990년 대비 40%에서 55%로 상향 조정하면서 역시 그 탄소 배출을 좀 많이 더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정책 당국의 의지가 좀 배출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위원회 있잖아요, EC. 유럽위원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012년에 2017년에는 EU의 가격이 10유로 미만을 유지했는데 그때 EC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2012년, 2017년이 제2기에 해당됩니다.
유로 ETS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2기기, 2012년부터 2017년까지가 2기인데 이 2기기 동안은 10유로 미만을 규제를 너무 낮다. 그래서 온실가스 삭감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또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앞으로 이런 EU의 가격이 앞으로 상승세를 상당히 더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카본 트래커라고 하는 싱글탱크의 전망을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이 EU의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4억 톤의 CO2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 4억 톤의 CO2 감축이 어떻게 감축이 되냐면 삭감 기여도를 보면 퓨얼 스위치, 즉 석탄에서 천연가스 연료가 바뀌면서 그 부분이 퓨얼 스위치가 3분의 2를 기여를 하고 에너지 전략이 3분의 2를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보면 그 EU의 가격, 즉 EU의 배출권 가격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2015년 배출권 거래가 시작된 당시에 2015년 1월 12일에 톤당 8,640원에서 개장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2020년 4월에는 톤당 42,500원까지 올라가가지고 발전사들이 굉장히 비명을 질렀죠.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가장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그 이후에 다행이라고 할까요? 이 코로나 확산되면서 경기가 침체되면서 산업생산이 위축되고 그래서 배출권 수요가 줄고 또 배출권 정산 시점을 앞둔 시점에 2월 제한이 이루어지고 그 2월 제한 물량이 시장에 출회되면서 공급이 좀 늘어나고 그래서 올해 6월 22일에는 1,500원까지 떨어졌어요. 이런 그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다시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해 현재는 2만 원 후반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석탄 발전 비중이 감소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배출권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만 역시 경기 회복이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유럽 같은 경우에 다시 이제 배출권 가격이 크게 올라오고 있는 거 이런 거를 감안해서 수요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도 탄소 중립 이걸 더 달성하기 위해서 배출권에 대한 감소 필수가 커지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배출권 가격은 앞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우리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이 국가 단위의 배출권 시장을 출범을 시켰어요. 그동안에는 중국은 7개 지역 섬 단위로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이제 배출권 거래를 2013년 이후부터 지금 시행을 해왔는데 금년 7월 16일부터 국가 단위로 상하이의 그 배출권 통합 배출권 시장을 설치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특히 이제 이번에는 발전기업을 2,225개를 여기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적용 업종을 더욱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발전뿐만 아니라 철강, 석유화학, 화학, 전자재 등 7개 업종을 추가하고요. 항공업체까지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유럽은 일찌감치 지금 항공업체들을 배출권 거래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아직 항공 기업들은 항공산업 전반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에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업이 포함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항공업체를 이제 포함시키겠다. 그런 거니까 우리 항공업체가 상당히 대결이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이 이번에 국가 단위의 배출권 시장을 추가시키면서 파생상품 시장을 도입을 했다. 동시에 그런 얘기가 파생상품이라고 해서 유럽에서 파생상품을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이 배출권도 이제 퓨처 시장이고 포워드 시장, 옵션, 스왑 이런 걸 통해서 리스크를 회피하는 참여자들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이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제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2023년경에는 우리도 지금 이걸 도입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 정책적인
계획적으로 지금 전망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변화하는 일반 탄소 거래 시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은요, 세계 최대 이제 탄소 거래 시장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40억 톤을 거래하기 때문에 이유보다 더 큽니다. 중국의 경제력이 크고 산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은 그 중국의 패트컴 거래 시장과 관련해서 어떠한 위치에 놓여져 있어야 할까? 라고 한 건데, 통합을 하자고 할지 몰라요. 나중에 중국이 한국과의 패트컴 거래 동북아시아에서 통합을 하자, 뭐 이렇게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장기적으로는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도 사할린에다가 배추권 거래대 시범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할린에다가 배추권 거래대를 시범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시작을 했고 5만 톤 이상 CO2를 배출하는 기업이 참여 대상입니다. 그래서 CO2를 배출하는 기업의 할당량을 부여하고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 톤당 150루블, 즉 약 2달러를 벌금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배추권 거래 시장을 이제 본격 출범식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국제 유가 동향은 사실 뭐 이제 그동안에 유가도 역시 코로나 사태하고 배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작년 사실은 코로나 사태 직후에도 배럴당 50달러 정도를 유지했었거든요. 작년 3월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게 작년 초부터니까 한동안은 그래도 50달러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유가도 아주 폭락했죠. 그래서 작년 4월에 일시적으로 WTI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 37달러가 인출하겠죠. 그때 마이너스 석유가격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 해가지고 야단이었는데 일시적으로 나타났죠. 공급 너무 넘치니까 오히려 이 돈을 주고 수출하는, 돈을 받고 이걸 수입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발전을 했었는데 작년 5월 이후에 이제 감산이 좀 오펜 플러스까지 하고 그러면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올 7월에 70달러 중반까지 상승을 했죠. 굉장히 많이 이제 올랐는데 다시 최근에 좀 다시 조정을 해서 60달러 후반, 중후반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그 델타 변이 확산되고 또 달러가 강세를 나타나게 되면 그 달러 표시 가격은 유가는 떨어지거든요. 최근에 달러가 다시 좀 강세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지금 유가를 조정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요인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유가가 좀 떨어질 걸로 다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EIA나 IHS나 내년에 왜 떨어지나? 내년에는 공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돼가지고 작년에는 공급들이 완화돼가지고 내년은 완화돼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가 전망이 잘 맞지 않으니까 그러나 첫 번째 요인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공급 부족이 내년에는 공급이 좀 늘어나서만이 공급 부족이 완화되면 좀 하향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전망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한동안 우리가 관심에서 벌어졌던 이거 셰일오일, 근데 셰일 혁명 뭐 해가지고 야당이었는데 그런 셰일오일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것도요, 이 경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현실사에서 할 때는 링카운트를 보면 시공수를 보면 작년 8월 14일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원유 수요가 줄면서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170개까지 있다가 다시 경기 회복에 따라 늘고 있거든요. 지금 364대 올 9월 2일 현재 이 정도. 근데 한때 1,600개를 넘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작게 시중수가 그러나 점점 회복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세계 원유 시장의 공급을 좀 늘려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손익분기점, 브레이크의 포인트는 40달러 이상이 되면 그런 대로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으니까 이제 시중수가 다시 폐쇄했던 시중수를 다시
가격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LNG 가격이 작년에 굉장히 LNG 수요가 줄면서 이 현물 시장으로 그 장기 계약 물량들이 뭐 취소되고 이런 것들 나타나가지고 현물 시장으로 이 물량이 대거 출회되면서 현물 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뭐 2달러 미만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재밌는 것은 이게 다시 급반등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올해 들어서 유가 상승과 아시아 지역에서 증가로 현물 가격이 JKM 기준으로 해가지고 16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것은요 2013년 이후에 국방부 최초로 여름철에 16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2달러 밑에서 16달러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8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상치 않다. 특히 일본과 한국 작년에 전력 소비가 올해 전력 소비가 상당히 더워가지고 올 7월달에 전력 소비가 일본이 10%고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우리나라 13% 우리가 더 많이 늘었어요. 전력 소비가. 그래서 LNG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너무나 뭐 탈원전 이런 것들 때문에는 LNG 수요가 더 증가해가지고 현물 시장의 그 가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석탄이나 탄소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이 현물 가격은 가스의 현물 가격에서 가스에 대한 수요가 커져서 가격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하락한 얘기 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 가스 가격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탈원전으로 백업 발전으로 가스 발전 많이 늘리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물론 우리가 이제 장기 계약이 많죠. 그렇지만 현물 단기 시장과 현물 시장의 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가스 직거의 현물 시장이 많이 또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은 이것은 원유를 제외하고 가스를 제외하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걸 보면 이거 역시 우리가 재밌는 것이 달러 인덱스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달러 인덱스 떨어진다고 달러의 그 평균적인 가치, 여러 나라 통화에 대한 평균적인 가치입니다. 인덱스가 떨어진다는 것은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는 것이고 이 약세를 보이게 되면 산유국들, 이 원자재 수출 국가는 그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고 따라서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 달러 표시 원자재 가격은 지금 이 S&P, GSCI 지수인데요.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그 국제 원자재 가격, 달러 표시 가격이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달러가 달러가 지금 약세를 보이다가 다시 조금 강세로 돌아섰거든요. 한 2, 3개월 동안. 강세로 돌았으니까 다시 좀 떨어지는 이런 약간의 그러니까 이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리백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리백의 지금 작년 우리나라에서 SK그룹 8개 계열사가 이제 12월 최초로 이제 아리백의 참여를 표명을 한 이래 참여 기업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한국형 아리백을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형 아리백. 왜 이제 한국은 저 아리백의 기업들이 참여를 안 하느냐 뭐 해가지고 국제적 비판이 이제 보도되니까 거기에 대한 응책으로서 준비 단계로 한국형 아리백이라고 하는 이제 회의 아리백이라고 이제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소비자, 즉 말하자면 삼성전자나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 이런 전기 소비자들 있잖아요. 이 전기 소비자가 한국에너지공단의 K-아리백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출을 하게 되면 에너지공단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걸 발급받아서 어디다 쓰느냐? 기업들이 아리백 캠페인 참여를 하는데 이제 적극 참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앞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도 있고, 그 다음에 제도의 필요성이 있는데, 어쨌든 아리백 참여 절차를
이루어진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리백에 기업이 등록을 하고 여기 시스템 등록하고 재생에너지를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용 실적을 제출하고 에너지 공장은 재생 사용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근데 이거 가지고 뭐냐 그 확인서를 아리백 국제 캠페인에 참여할 때 그 하나의 근거로 이걸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CSR 활동을 하는 하나의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리백을 그럼 어떻게 이행하느냐 기업들이 전기 소비자가 녹색 프리미엄을 해가지고 현재 전기요금과 별도로 녹색 프리미엄을 한 전에다가 납부하면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한 것을 이렇게 이제 해서 이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그 다음에 REC를 구매합니다. 직접 REC. 그러니까 일단 그 RTS 의무가 없는 이런 주체들은 REC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이 REC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전기 소비자가 이 REC를 시중에 있는 REC를 구매를 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재생에너지를 소비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3자 PPA 이제 한전이 중개해가지고 이 전기 소비자들이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하고 직접 전력을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PPA 계약을 맺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지분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일정 지분을 투자를 하고 해당 발전사와 제3자 PPA 또는 REC 계약을 별도로 체결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체 건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 소비자 스스로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직접 사용하게 되면 이것도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소득형 A 많이 될 앞으로 아마 참여 기업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시작합니다. 한국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탄소 중립 위원회가 작년 8월 5일에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안이 지금 하나 이제 통과가 됐어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법안이라고 하는 게 됐죠. 어쨌든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 얘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모든 정부가 의욕적으로 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안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이렇게 있죠. 근데 녹색 성장을 왜 집어넣습니까? 탄소 중립 녹색 성장. 녹색 성장은 이전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이죠. 정의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하시겠지만 이 정책에 대한 어떤 정당성, 연속성 이걸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녹색 성장이라는 그런 거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죠. 사실 탄소 중립 기본 법안 해도 뭐 말은 되죠. 그걸로 해도 충분한데 그래서 녹색 성장이라는 것을 굳이 거기다 또 길게 법안을 이렇게 이름을 해가지고 한 이유는 바로 그런 과거의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세 개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 발전 및 원료와 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제1안이 있습니다. 가장 약하게 탄소 감축을 추진한 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한 것이 제2안입니다.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한 제2안이고요. 제3안은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인데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 공급을 전량 그린 수소로 전환해서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제3안이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시나리오,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각각에 대한은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것이 전환 부분에서 석탄 발전의 유무, 수송 부분에서 전기 수급자 비율,
건물에서 건물 에너지 관리, CCUS 및 흡선 확보량 등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핵심 요인인데요. 이런 핵심 요인, 핵심 감축 수단을 어느 정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한소건 결과가 제1안에서는 현재 시나리오 보면은 2050년에 2억 5,400만 톤 맞췄습니다. 2,540만 톤만 배출하는 것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2안에서는 1,870만 톤. 그 다음에 제3안에서는 제로, 넷째, 불제 가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은 목표가 아니라 미래상이다. 이렇게 보고죠. 그러니까 미래상은 뭐냐면 이건 감축을 감축할 의무는 없다. 그런 얘기죠. 미래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거니까 목표가 아닌 미래상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잖아요. 야, 무슨 넷제로가 뭐 달성 가능해? 그러면 이 정책 당국,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미래상인데 아직 구속력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구속받을 것도 아니고 그렇다니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 그걸 들어가는데 목표가 아닌 미래상이다. 비전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들어가는 비용이나 어떤 달성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별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쉽게 어떻게 이걸 비용을 주게 문제에 대한 그런 근거를 동시에 발표를 안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모르겠어요. 언제 이거 준비해서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적어도 지금 발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적되는 문제점들을 보면 저희들하고 같이 생각해요. 이거 뭐 비판적인 것이라기보다도 조 교수님이 더 잘 아시고 비판을 잘 해주셨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는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효과리 원자력을 원천적으로 배제했다는 겁니다. 제가 뭐 원자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원자력이 그만큼 큰 기여를 하고 지금도 발전량이 20% 이상을 차지하는데 요건 아예 여기서 배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 3에서 석탄과 LNG 발전을 완전 중단한다는 게 가정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0% 끌어올렸을 때 그 관할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적어도 LNG 발전이 백업 발전을 역할을 해왔는데 백업 발전인 LNG 발전 완전 중단하는 게 가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백업 발전 뭐로 할 거냐? 이것은 뭐죠? 무탄소 신전원을 하겠다 이거예요. 암모니아하고 수소 터빈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그럼 그게 기술적으로 정말 보장이 될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역시 미래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백업 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문제가 하나 있고 그걸 이제 신전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가정 때 정말 이걸 신전원을 해가지고 혼소를 한다고 가스하고 암모니아 넣어가지고 그게 될 거냐라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CU에 맞춰서 합니다. 이게 ESS를 그러면 대용량 ESS를 설치하면 되겠죠. 낮에 재생에너지 이거를 충전시켰다가 나중에 밤에 날씨가 안 좋을 때 하면 되겠지만 과연 그 ESS 필요한 ESS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고 얼마나 설치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될 건지에 대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비용에 대한 추계가 전혀 근거가 없다, 승부가 안 됐다고 그랬는데 그냥 그걸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연 ESS가 기술적으로 그때 과연 대규모 전력을 조정할 수 있을 건지 그다음에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0% 올린다는 게 지금 올해 현재 작년에 5.4%에 불과했는데 발전량 비중이 이 정도 올리려면 어떻게 인기 문제라든지 우리나라 태양광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앞으로 어떻게 더 늘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아까 관할성 문제고요. 세 번째 여기 보면 개통비용이라는
전기요금이나 ESS 등을 포함한 시스템 비용, 그건 감안 안 했어요. 만약 이런 걸 감안한다면 전기요금이 전부 5배에 3배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에 대한 의무였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그 자체 비용도 있지만, 자체 비용도 있지만 ESS라든지 여기 교통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소위 시스템 비용, 소위 우리가 LCOE 할 때 이것은 시스템 LCOE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LCOE 측면에 본다면 재생에너지 비용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전기요금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백업 발전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요, 시스템 측면에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소톱이나 이런 탄소 신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CUS에 대해서인데요. 너무 과장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탄소 포집 이용 저장인데 지금 CCUS가 보면 여기 보면요, 4만 시나리오 올라가거든요. CCUS가요 4만에서 5,790만 톤을 흡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연간 2050년에. 그러면 5,790만 톤을 흡수를 어떻게 이걸 할 건가라는 것이 이제 CCUS에 대해서 말하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과장된 관계가 있는 수가 있기를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국들의 탄소 처리 부분이 나왔습니다. 탄소세하고 탄소 국경 조정제도 시간 있습니다. 10분 안에 그래서 탄소세 문제가 또 있잖아요. 탄소세는 지금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이걸 도입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여당 주자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본 텍스를 이제 도입하겠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본 텍스, 탄소세라고 하는 것은 외부 비용을 유발하잖아요. 그 외부 비용을 내부화해가지고 탄소를 유발하는 산업의 생산과 소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춰서 탄소 감축에 기여하자. 그런 취지로 탄소세를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탄소세를 도입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정책 당국이 고려할 점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탄소세를 도입할 때 우리가 실효 탄소세율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탄소세율을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보면 그 배출권 거래제도 ETS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이것도 탄소 배출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에너지 제세가 있습니다. 교통환경 에너지세, 연료 개별 소비세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제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세. 그러면 기존의 ETS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을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에너지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탄소세를 또 부과를 한다. 그랬을 때 이중 부담 또는 과다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가 단위로 ETS를 도입한 나라가 EU하고 한국, 최근에 물론 중국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한국은 이미 2015년부터 ETS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결국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바로 Effective Carbon Rate, 즉 실효 탄소세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OECD에서 이 개념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어떤 나라가 탄소 감축 노력을 얼마만큼 했느냐 제도상으로 했을 때 그 따지는 지표가 있어요. 바로 이 Effective Carbon Rat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일정한 지수를 만들어서 어느 나라가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탄소세, 배출권 가격, 에너지 제세,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게 있거든요. 이걸 다 가지고 우리가 탄소세를 어느 정도 우리가 도입한다면 어느 업종에 얼마만큼 이걸 적용을 시킬 것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탄소세를 얼마만큼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조의 비중이 특히 높기 때문에 탄소세를 도입했을 경우에 철강이라든지 정유, 석유화 이런 탄소 집약보다 높은 업종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이들 산업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이 탄소 누출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 국내에서 다른 나라로 좀 규제가 약한 나라로 이 산업이 이동하는 그런 탄소 누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탄소세를 도입했을 때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세금 면제 또는 저율 과세 이런 것들을 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인데 배출권 가격이 예를 들어 2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 바닥이 많이 떨어졌다. 그랬을 경우에 그 배출권 적정 가격과 그 적정 가격 2만 원과 실제로 그 배출권 가격, 예를 들어 배출 가격이 적정 가격 2만 원 했는데 배출권 가격이 15,000원이다. 그러면 5,000원 정도 더 낮으니까 거에 상당한 만큼의 탄소세를 어느 업종에 부과를 하자. 이렇게 약간의 그 기술적인 그 배려도 가능한데 그런 논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기술적으로 이게 되겠느냐 너무 복잡하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 있습니다. 어쨌든 좀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탄소세를 만약 부과한다면 그 세수를 어떤 대선 후보는 이거 복지정책 쓰자 재원을 그런 얘기인데 복지정책보다는 이것을 결국은 에너지 이 부문에 이거 써야 된다 이거죠. 에너지 기술 향상이라든지 탄소 감축을 여러 가지 에너지 쪽으로 써야 되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탄소세 복지정책 써야 된다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복지정책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에너지 쪽에 좀 써야 되지 않나 에너지 전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아까 말씀드린 OECD에서 지금 이펙티브 카본 레이트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탄소 방출을 해서 얼마만큼의 제도적으로 어떤 부담금을 매기느냐 이걸 얘기할 때 세 가지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미션 퍼미트 프라이스 배출권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카본 텍스가 있고 세 번째는 스페시픽 텍스 에너지 특별세가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또 하나는 이제 탄소 특경 제도가 있어요. 개별국가 단위의 탄소세 도입은 탄소 지각적인 산업의 경제력이 약화와 탄소 누출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탄소 감축을 적게 한 나라 그 업종 이 수출한 그 제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계관세라든지 적절한 과세를 하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EU가 지금 이걸 CBA인데 CBA 제도를 EU가 이제 시작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2017년 7월에 법안을 공개했고요. 2023년부터 이 CBA를 실제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EU는 지금 비포 55, 이거는 55% 감축 목표잖아요. 탄소 중립. 그래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탄소 특정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FO 잘못됐어요. FI FO 55% 감축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탄소 특정 보정제도를 시행을 해서 이제 외국에서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 적절한 상계관세나 어떤 과세를 하겠다 시경을 그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이 탄소 시력도가 높은 철강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예상이 되고 철강을 유럽에 수출했을 때 탄소세를 탄소 국경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상계관세라든지 과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탄소 누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미국도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 공조를 좀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간단히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러한 탄소 배출 노력에 각국 중앙은행들도 이제 금융 정책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영국이 대표적인 건데 영국의 영란은행은 이러한 그 탄소 배출 노력을 기울이는 그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리 융자를 해준다든지 뭐 해서 회사채 매입을 해준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은행 스스로도 탄소 감축이 일어났을 때 얼마만큼 타격이 입을 것인가 그 자체의 어떤 리스크를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거래하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지원을 해주고 우선적으로 금리도 좀 낮춰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일본도 일본은행이 올 7월 달에 바로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공급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중앙은행도 이런 시중은행들한테 뭐 일본 같으면 0%의 그 자금을 대출해줘가지고 시중은행들이 그 일반 민간 기업들한테 아주 싸게 낮은 금리로 이런 탄소 감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탄소 배출 감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뭐 산업뿐만 아니라 금융 쪽에서도 이거는 방법의 과제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이 지금 시행되기 시작하고 있다. 여기에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 조금 뒤늦은 감들이 있고요. 특히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액션들이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많다. 그런 과정에서 너무 무리한 또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되고 우리 현실에 맞게 정신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제가 뭐 여러 가지 좀 제한된 시간에 말씀드리다 보니 시간이 좀 고맙습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이제 뭐 질문이나 뭐 논의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Q&A 혹시 질문 있으면 있으세요? 네, 수고하세요. 교수님, 탄소중립 하게 되면 화석연료 가격이 탄소중립 때문에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차피 탄소 베이스 연료들 액수가 줄어들고 보호 자체를 줄여서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어서 수업이나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수소 경제에 대한 제가 설명한 정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는 이제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일단 줄어들겠죠. 근데 공급 측면에서 생산 설비를 줄이거나 시키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길게 보면 역시 화석연료에 대한 가격은 떨어지죠. 길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기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길게 보면 이제 하락을 하지 않죠. 길게 보면 이제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 발전들이 산소 발전을 뭐 폐지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석탄 생산은 아직은 되고 있고 아까 호주 예를 들면 생산을 이렇게 딱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소 문제는 이 수소를 좀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LNG에서 대체하느냐, 아니면 물을 전기분해 하느냐, 뭐 아니면 주생가스를 이용하느냐 생각해 보죠. 근데 LNG를 개발하는 거, 또 문제는 좋은데 거기서 또 이상하다서 되니까 그거 문제가 있고 지금 제가 이 아까 말씀드린 논의하고 있는 게 여러 교수 뭐냐면 우리가 저 원전
원자력이잖아요. 원자력을 SMR, 스마트 SMR, 그러니까 미국 스마트 SMR, 그 SMR을 개발하고 있는데, 요거 가지고 물을 전기분해해서 그 전기를 가지고 전기분해해서 거기서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다라고 서울대 중앙국에서 이 얘기를 해요. 그것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수소를 좀 상당히 저렴하게 또 원전도 좀 이렇게 활용하면서 대량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미국에서는 퓨얼셀이라는 회사에서 그 기술이 지금 개발 중이고요. 미국의 여러 기업들도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소 자체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우리가 무탄소 신전원 해가지고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발전에 혼소 그냥 그것만 수소로 그냥 발전할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뭐 혼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발전 에너지 대신에 수소를 사용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잘 모르겠고요. 여기서 이제 아니 저는 뭐 제 생각은 그겁니다. 질문. 그러면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료를 시간을 내주시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한테 특강을 해주신 우리 원균 교수님한테